시간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민족운동의 분화와 실력 양성운동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은 그냥 양은 많지는 않아요. 학습 목표 간단히 봅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과정과 민족운동의 분화를 연결지어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운동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서로 분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 일본 아이들이 소위 문화통치라는 걸 실시하죠. 문화통치를 하면서 일본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격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일정 정도의 민족운동이 전개됩니다. 실력 양성운동이 1920년대에 전개가 됐는데요. 그 전개됐던 운동의 내용과 의의 및 한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민족운동의 분화 보도록 할게요.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 과정입니다. 파리 강화회의, 이 파리 강화회의가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전국이었던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 그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약소민족들의 상당수는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요. 그래서 중부 유럽에 있었던 헝가리라든가 체코라든가 그 다음에 폴란드라든가 에투아니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무수히 많은 중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요즘으로 따지면 좀 축구를 좀 잘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이 됐어요. 패전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 승리국의 식민지,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전쟁 승리국의 식민지들 가운데는 해방된 나라가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17년 11월입니다. 1917년 11월. 자, 거기다 써놔보세요. 1917년 11월 7일 날 러시아 혁명이 전개가 되죠. 러시아 혁명이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공산주의는 뭘 약속하냐면 피압방 민족의 해방을 약속을 합니다. 피압방 민족. 그러니까 공산주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의 꽃은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1917년 11월에 등장했던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의 타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뭐만 없으면, 그 밑에 있는 뭐만 없으면 식민지만 사라지면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력이 약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압방 민족, 즉 식민지를 해방을 시키면 자본주의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죠. 따라서 당연히 이들 공산주의는 뭘 약속해요?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민족의 해방을 약속을 합니다. 해방을 약속해요. 여기 보니까 코민테른이라고 써 있어요. 이 코민테른은 영어로 공산주의 하면 꼬미니즘이죠. 꼬미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테르는 뭐냐면 인터내셔널이에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코민테른은 뭐냐면 국제공산주의.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꼬미니즘. 이걸 합쳐서 코민테른이라고 불러요. 이 코민테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 국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들 약소민족들의 해방을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상당히 많은 이제 민족운동가들, 즉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우리의 해방을 약속하지 않았는데 소련은 약속을 해줬어요. 소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비에트 유니언이에요.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는 무수히 작은 소비에트의 조직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련은 뭘 약속했어요? 우리의 해방을 약속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자, 봅니다. 대강 말씀드렸고요. 자,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구국의 만주와 러시아, 특히 이동희는 자, 한인사회당을 결성함으로써 이동희는 우리나라 최초의 뭐가 돼요?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이동희라는 사람이 우리 이야기 들어봤죠? 어디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 들어봤잖아요. 신민회를 만든 사람 안창호,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양기탁, 그 다음은 뭐예요? 안창호와 양기탁은 뭘 주장했다고 그랬지? 신민회에서? 그렇죠.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그랬죠. 이에 비해서 이동휘는 뭐냐면 무장 독립투쟁이에요.
무장 독립투쟁을 주장했던 이동휘, 요 신민회였죠. 신민회가 러시아로 망명을 했다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어때요? 공산주의 정당 한인 사회당을 결성을 합니다. 이게 국외고요. 그러니까 뭐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동희는 우리나라 최초의 빨갱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3.1운동 이후에 청년과 지식인들 사이에 사회주의 세력이 크게 확산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청년들을 결성하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온 건 1920년이에요. 1920년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으니까 얘도 역시 언제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들어온 거죠. 192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년과 그 다음에 노동자와 농민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크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 노동자와 농민들이 조선 청년 총동맹, 그 다음에 조선 노농 총동맹, 청년은 청년이고요. 노농은 노동자 농민입니다. 노동자 농민. 이게 만들어진 게 1923년이에요. 1923년 조선 청년 총동맹, 그 다음에 조선 노농 총동맹 1924년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 조선 청년 총동맹과 노농 총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1925년 조선 공산당이 결성이 됩니다. 조선 공산당 1925년. 자, 1925년에 이 공산주의 탄압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죠?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본에도 있었던 법이라고 그랬어요. 뭐였죠? 치안유지법. 그쵸?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진 게 1925년인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 것도 1925년이에요. 치안유지법과 조선공산당 함께 괴를 같이 하고 있죠. 1928년에 1차 조선공산당은 해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부가 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운동의 분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가 있지? 1925년 동아일보에 써 있는 내용인데, 얘는 뭐냐면 민족운동의 조류가 하나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회주의 운동의 조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운동이 드디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서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민족주의, 얘는 사회주의인데, 쌤이 말풍선으로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민족주의는 민족유선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자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보다는 노동자 농민의 이익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하면 많은 친구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고요. 사회주의도 개인의 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사회주의에서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만 불인정해요. 사회주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빵 하나, 뭐 자동차 정도는 인정을 해요. 뭐 집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산수단은 불이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토지, 철도, 공장 이런 것들은 개인이 소유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회주의는 그건 나중에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회주의는 계급이 우선이고, 민족주의는 뭐가 우선이다? 민족이 우선이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 타도는 공통 목표예요. 왜 이게 공통 목표가 될까요? 자, 민족주의는 민족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는 당연히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계급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일본 제국주의 타도가 목표일까요? 자, 계급 우선이다 보니까 자본가의 반대말은 노동자죠. 지주의 반대말은 뭐 일단 그냥 농민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자본가들인데, 자본가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예요? 일본 놈이거나 아니면 친일 자본가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주 개념도 보도록 할게요. 지주도 보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일본 놈들 아니면 친일 지주 놈들이죠. 결론은 났네요. 그러면 일본을 몰아내면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동시에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공통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는 지주와 자본가들 중심이고요. 약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친일 세력의 성격도 조금은 띄어요. 사회주의 운동은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농민과 노동자 해방을 주장했으며, 일본은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치안 유지법을 만들어져.
만들었고요. 1920년대 이후에 아까 동아일보 사설에서 본 것처럼 우리 민족운동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운동 계열로 나눠져서 협력을 하기도 분열을 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했어요. 이 협력을 했던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단체가 신간회가 되는 거죠. 신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간회가 됩니다. 신간회. 우리 저번에 신민회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신간회를 통해서 보은을 할지도 몰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력 양성운동 보도록 할게요. 요 실력 양성운동은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한 운동이에요. 실력 양성운동. 여기에 사회주의자 들어가면 X예요. 민족주의자입니다. 먼저, 자, 실력을 키워 독립을 준비하자는 운동이다. 자, 그래서 실력 양성을 통한 근대적 발전과 민족의 독립을 꾀했지만 일제의 식민 통치 비판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민족운동가들의 상당수는 나중에는 뭘로 빠져요? 이제 친일로 변절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의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1920년 일본이 뭐 폐지하냐면 회사령을 폐지를 합니다. 1910년대는 뭐가 있었어요? 회사령이었고 요 회사령은 뭐였어요? 회사 설립을 받으려면 총독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였잖아요.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회사령을 폐지를 합니다. 그죠? 회사령을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뭘 설립할 수 있게 돼요?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령을 만들 때보다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민족산업이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이 위기의식을 느꼈고 여기에 일본 아이들이 뭐 또 폐지를 하냐면 관세마저도 폐지를 해요. 관세. 이게 1922년까지는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에 오면 관세를 물었어요. 관세를 물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때는 뭐 경상방직이라든가 평양 메리아스 공장이라든가 고무신 공장. 이 고무신 공장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민족산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무신 공장. 가장 대표적인 민족산업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뭐 지구표 고무신은 강철보다 견고함. 와우, 지구표. 강철보다 견고한 고무신이네요. 고무신을 벗고 조선의 집신을 신자. 뭐 농민운동이네요. 아무튼 고무신 산업은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 놈들이 고무신을 안 신었죠. 일본 놈들은 고무신을 안 신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고무신 산업 이라든가 경상방직이라든가 평양 메리아스 산업과 같은 민족산업이 어렵게 되자 자본가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회사령 폐지와 관세 철폐입니다. 회사령 폐지, 관세 철폐로 어려움을 당하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1923년에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물산 장려운동, 한국인 자본을 보호 육성하고 민족의 경제적 실력을 양성하자. 평양입니다. 평양. 옛날에 물산 장려운동이 아니라 옛날에 국제부상운동은 대구였죠? 얘는 평양입니다. 대구와 평양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을 합니다. 1920년 서울에서. 이게 이제 조선 물산 장려회가 1923년에 서울까지 확대가 돼요. 아까 제가 물산 장려운동 하면서 1923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두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 연희전문은 요즘으로 따지면 연세대예요. 연세대 학생들이 자작회를 결성합니다. 자작회를 결성했고 또 각지에서 토산장려회.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산은 요즘으로 따지면 국산품이에요. 그래서 장려회를 만들면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토산품 애용, 물산, 장려, 그 다음에 근검전략, 금주, 단연 이걸 주장을 합니다. 금주, 단연 한번 볼까요? 포스터?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광목은 태극상, 조선물산 장려회. 자, 남이 만든 상품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그러니까 조선물산을 먹고 입고 쓰자. 팔고 사자. 우리는 먼저 물품을 만들자. 우리의 원료, 자본, 기술로 우리는 먼저 물품을 만들자. 여기 왼쪽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조선물산 장려회 평양.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와우. 조선사람 조선광목. 물산 장려회 충분히 아시겠죠? 자, 물산 장려회 취지문.
뭐 요렇게 써 있으면 첫째, 조던 사람은 조던 사람이 지은 것을 싸쓰고, 둘째, 조던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기. 요 말이 나오면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기에는 얘가 편하겠죠. 그림이. 자, 한계입니다. 토단품 애용 의식이 일시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생산력 증대에 한계가 있다 보니 오히려 물산장려운동이 물건값의 상승을 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본가들, 뭐 경성방직 하면 이제 고려대를 만든 김성수의 소유였는데요. 뭐 요런 데는 갑자기 물건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히려 공급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산장려운동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건값을 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째째한 일까지 벌어지죠. 째째한 일까지도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을 받아요. 아까 실력 양성운동은 민족운동이지 사회주의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물산장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네는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장려 계급이다. 그네는 자본가 중산계급이 양복이나 비단 옷을 입는 반면 우리는 무명과 베옷을 입었고, 저들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실 때 우리는 뭘 먹었다? 소주나 막걸리를 먹었다.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우리한테는 그저 물산장려운동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돈 없어서 일본 물건을 먹어보지도 못했고 입어보지도 못했다. 따라서 이 물산장려운동은 뭐다? 일부 지주나 자본가들의 말장난이다 라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비판을 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비판한 이유 보니까 외래 경제적 정복 계급을 축출하여 새로운 착취 계급으로서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다. 즉 물산장려운동은 일본 자본가를 대신한 조선 자본가들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불과했다. 계급은 철저한 계급적 관점에서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볼게요. 3.1운동 후 일본이 두 번째 조선교육령을 발표해요. 1차 조선교육령은 보통학교가 4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학 설립이 인정되지 않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 기간을 6년으로 늘려요. 그 다음에 뭐 또 인정이 돼요? 한반도에서 대학 설립도 인정을 해요. 대학 설립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910년대 일본 아이들이 주장했던 우민화 교육의 탈을 조금은 벗어나죠. 우민화 교육의 탈은 벗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랄까요? 뭐 일면 인학교, 면마다 학교를 하나씩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세계면에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사립학교 설립은 여전히 억제하는 등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일면당 보통학교 하나 만들어줄게. 그 다음에 대학도 설립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걸 내세웠던 게 2차 조선교육령이죠. 자, 그러자 이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뭘 만들자? 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됐고 여기에 나선 사람이 이상제 이승훈입니다. 그래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을 합니다. 자, 얘도 한번 잘 보세요. 얘도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모두 필요하도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면 가장 급한 일이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교육이다. 자,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여하려면 동글빼기 뭐가 있어요? 대학이라는 단어가 있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육, 대학. 이게 요 내용이 나오면 연도도 하필이면 1923년이네요. 동아일보고요. 요게 나오면 뭐예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아시겠죠? 자, 모금동을 전개했다. 슬로건이 뭐냐? 아까 물산장려운동은 조선사람 조선 것이라고 이야기한 데 비해서 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뭐예요?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그러니까 이거 밀립대학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1,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1,300만 원이. 이게 1,300만 원이 필요하니 우리 민족이 1인당 얼마씩 내면 1원씩 내면 1,000만 명이 1원씩 내면 밀립대학 설립한 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이에요. 구호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가 방해를 했고요. 옛날에 이제 우리 국제보상운동은 통감부가 방해를 했지만 여기는 총독부가 방해를 했고 1923년에 엄청난 홍수가 나요. 울측 대홍수가 나면서
뭐 완전 흉작이 됐죠. 뭐 완전 흉작이 되다 보니 돈이 모일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 틈을 이용해서 일본 아이들이 1924년에 뭘 만들어요?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요. 자, 이제 조선인을 위해서 뭘 만들어줬으니, 대학을 설립을 해줬으니 쓸데없이 대학 하나 더 만들지 마. 이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이고요.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은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식 교육을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죠. 이 경성제국대학이 바로 서울대학이에요. 소수의 한국인만 입학 허용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 설립이 실패로 끝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바로 이제 전문학교였죠. 그래서 이제 보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아시다시피 보성전문학교는 고려대가 되고요. 연희전문은 연세대가 되죠. 원래 보성전문학교를 만들었던 건 동학이었어요. 동학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뿌리는 동학이에요. 그런데 1923년에 동학이 재정난에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나름 민족상학가였던 김성수에게 보성학교를 기증을 합니다. 네가 돈이 있으니 우리 보성학교를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민족학교로 키워줘라. 그게 바로 이제 보성 전문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 고려대의 뿌리가 되는 거죠. 굳이 따지면 고려대의 뿌리는 동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이제 실력 양성운동, 농촌 개명운동입니다. 문자 복음운동,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조선일보, 한글 교재 복음운동,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그러면 조선일보입니다. 1929년 문자 복음운동. 문자 복음운동은 조선일보예요. 오케이? 한글 원본 있고요. 여기 보니까 조선일보사 써있네요. 자, 동아일보 1931년입니다. 얘는 좀 늦어요. 동아일보 부나로도 운동 그래요. 부나로도. 됐죠? 부나로도. 부는 인투예요. 그 다음에 나로드는 민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투 더 피플이죠. 민중 속으로의 러시아가 부나로드란 말이에요. 19세기 후반, 자, 러시아의 청년 지식인들이 민중 계몽을 위하여 농촌으로 들어갔던 운동을 부나로드 운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인민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문맹 퇴치와 그 다음에 위생 개선, 미신 타파, 구습 제거, 근검 전략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다? 부나로드 운동. 얘는 동아일보예요. 부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 얘는 조선일보예요. 자, 이처럼 이 운동은 그러니까 1931년에 시작해서 35년까지 계속돼요. 역시 뭐 문자 복음 운동도 29년에서 35년까지 계속되죠. 이 당시에 나왔던 이제 대표적인 소설이 신문의 상록수예요. 신문의 상록수.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기도 하고요. 자, 민족 자본 육성과 그 다음에 근대 교육의 보급,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민족운동이 전개됐고 선 실력 양성운동만 강조하다 보니까 일제의 식민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참정권 청원과 자치운동, 얘들은 실력 양성운동이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건 완전히 얘는 그냥 이건 뭐 친일운동이에요. 친일운동 한번 볼게요.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정치활동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것도 문화통치의 내용이었죠. 뭐 평의원 활동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인정했죠. 그러자 이제 민원식, 이놈은 이제 민족운동이 아니라 이놈은 완전히 친일분자인 거예요. 한국인도 일본 의회에 참여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정권 청원운동을 전개하죠. 이게 민원식이 이야기했던 참정권 청원운동은 우리 한국인도 뭘로 만들어줘라? 일본인으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도 일본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해줘라. 그죠?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선거할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 한국인도 똑같이 일본인하고 똑같이 일본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한국인도 일본 국회의원이 되게 해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한국인도 일본놈이 되게 해줘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참정권 청원운동은 얘는 민족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일본놈이 되게 해달라는 운동이니까. 자치운동 이광수, 최린, 김성수. 김성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성수 이 사람은 병성방적, 어떻게 보면 그 민족 자본가인데요.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이제 친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치 운동은 보니까 독립인 운동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수용하고 조선 총독부와 협력,
자치정부 또는 자치의회를 구성하자는 운동이 자치운동이에요. 이거 뭐 부정해요? 독립운동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계적 독립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단계적 독립운동 주장했던 사람. 뭐 이광수는 뭐 가장 대표적인 친일이니까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독립운동이 아니라 뭐다?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치 능력을 함양하는 거다. 최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민족 대표 33인인데 가장 먼저 친일 분자가 된 사람이죠. 뭐 이광수, 최린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 두 명은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 뭐예요? 반민특위 재판까지 받았던 놈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문제는 김성수죠. 김성수도 약간은 약간은 일본의 지배를 인정을 해요. 왜? 자본가로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김성수는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운동을 하고, 이게 오늘날 민주당이 뿌리예요. 민주당. 우리 뿌리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비타협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신간회가 됩니다. 30년대 이후에 친일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양은 많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할게요. 자, 요 이광수의 자치운동 내용, 한계를 비판한 내용이니까 함께 같이 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조금 내용이 깁니다. 마칩니다.